읽어주는 동화책 방귀쟁이들의 대결. 옛날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한 마을에 김씨와 최씨라고 방귀를 아주 잘 뀌는 두 사람이 살았어요. 이들은 방귀를 어찌나 크고 세게 잘 뀌는지 방귀로는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서로 너무 싫어했어요. 서로 자기가 방귀를 잘 뀐다며 늘 싸움만 했죠. 내가 방귀를 뀌면 말이지. 나무가 흔들리고 길 가던 사람이 쓰러진다네. 이래두자 내가 나보다 방귀를 잘 뀌는가? 김씨가 말했어요. 이 말에 최씨가 콧방귀를 뀌었죠. 그까짓 것 가지고 내가 방귀를 뀌면 나무가 뿌리째 뽑힌다고. 그리고 길 가던 사람을 담장 너머로 날릴 수도 있어. 이렇게 김씨와 최씨는 만나기만 하면 자기가 잘났다고 으르렁거렸어요. 화가 난 두 사람은 결국 누가 방귀를 잘 뀌는지 내기를 했어요. 그래, 좋아.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누구 방귀가 더 센지 겨뤄보자고. 이번 참에 자네 콧대를 내가 꺾어주지. 이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김씨와 최씨 중에 누가 방귀를 더 세게 뀌는지 궁금했기 때문이에요. 먼저 김씨가 방귀를 뀌기로 했어요. 앞으로 나선 김씨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죠. 그리고 온몸의 기를 항문에 모았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있는 힘껏 방귀를 뀌었죠. 김씨가 방귀를 뀌자 사과나무가 흔들리더니 나무에 달린 사과가 우수수 떨어졌어요. 사람들은 나무에서 떨어진 사과를 주워 먹으며 모두 손뼉을 쳤어요. 정말 대단해. 아유, 김씨 방귀가 최고야. 김씨가 박수를 받으며 퇴장하자 이번에는 최씨가 거만하게 앞으로 나왔어요. 최씨가 두 팔을 벌렸다가 기도를 하듯 두 손을 앞으로 모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최씨의 행동을 지켜보았죠. 최씨는 마치 태권도에서 기합을 넣듯 크게 소리를 지르며 있는 힘껏 방귀를 뀌었어요. 그 방귀가 얼마나 세던지 김씨네 지붕이 견디지 못하고 홀랑 날아가 버렸어요. 지붕이 벗겨진 자신의 집을 보자 김씨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죠. 감히 내 집을? 맛 좀 봐라. 이번에는 최씨의 집 앞에 묶어놓은 황소가 하늘로 솟구쳐 날아가 보이지 않았어요. 김씨와 최씨는 정신없이 방귀를 뀌어댔죠. 두 사람이 계속 방귀를 뀌자 나무가 뽑히고 지붕이 날아가고 소, 닭, 돼지가 여기저기 흩어졌어요. 절구통에 숨어있던 토끼도 하늘로 날아갔죠. 사방이 난리가 났는데도 김씨와 최씨는 방귀를 멈추려 하지 않았어요. 아우, 방귀쟁이들아! 아우, 그만 좀 해. 냄새나서 못 살겠네.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피해 모두 도망갔어요. 이웃도 떠나고 살림살이도 모두 날아가고 들판의 곡식도 다 쓰러졌죠. 그런데도 김씨와 최씨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방귀를 뀌었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아기 돌고래 포포와의 우정.
바닷가에 사는 강아지 토토. 토토야,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할아버지가 낚싯대를 들면 좋아서 꼬리를 살랑살랑, 코를 벌름벌름. 토토는 바다를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 배를 타러 갈 때면 빨리 가자고 멍멍. 그렇게 좋으냐? 쏴쏴. 파도를 가르며 배가 바다로 나가요. 뱃머리에 앉아있는 토토의 두 눈이 초롱초롱, 가슴은 콩닥콩닥. 왜냐고요? 그곳에 토토의 친구 포포가 있거든요. 포포는 아주 용감하고 똘똘한 아기 돌고래예요. 날마다 이맘때가 되면 토토와 만나 즐겁게 놀죠. 하루는 낚시를 하고 돌아가는데 토토가 시끄럽게 지저댔어요. 할아버지는 이상해서 그쪽으로 가보았죠. 그런데 글쎄 아기 돌고래가 그물에 걸려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서둘러 풀어주었죠. 그 돌고래가 바로 포포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포포가 보이지 않네요. 토토는 계속 두리번. 멀리 갔다 좀 늦는 걸 거야. 할아버지가 불안해하는 토토를 토닥토닥. 한참이 지나도 포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기다리다 지친 할아버지는 꾸벅꾸벅. 그러다 갑자기 덜컹 하더니 배가 흔들렸어요. 그 바람에 토토가 바다에 풍덩. 그런데 저 멀리서 상어가 토토를 향해 달려오는 거예요. 토토는 배를 향해 열심히 헤엄쳤어요. 하지만 배가 빨라 따라잡을 수 없었죠. 바로 그때 포포가 나타났어요. 포포는 재빨리 토토를 등에 업고 배를 향해 달려갔죠. 아기 돌고래에겐 무척 힘든 일이었답니다. 때마침 깨어난 할아버지가 배를 세웠어요. 덕분에 토토는 무사히 할아버지의 배에 올라탈 수 있었어요. 상어는 아쉬워하며 돌아갔죠. 포포와 토토는 기뻐서 입을 맞추었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미운 아기 오리. 어느 여름날 엄마 오리가 커다란 알 하나를 품느라 낑낑. 이상하다. 왜 이 알만 안 깨어나지? 바로 그때 뿌지직. 알을 깨고 크고 못생긴 아기 오리가 나왔어요. 며칠 뒤 아기 오리들은 헤엄치는 법을 배운다고 끙끙. 그런데 다른 오리들이 미운 아기 오리에게 다가오더니 너처럼 못생긴 게 오리라고? 창피하니까 저리 가! 하며 마구 괴롭혔어요. 그러자 형제들도 미운 아기 오리를 따돌리고 놀려댔죠. 그러면 안 돼. 사이좋게 지내야지. 처음엔 엄마 오리가 감싸주었어요. 하지만 가을쯤 되자 엄마 오리도 지쳐버렸답니다. 차라리 네가 없어지면 좋겠구나.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미운 아기 오리는 결국 집을 나왔어요. 혼자서 갈대의 숲을 뒤뚱뒤뚱. 그걸 보고 들 오리들이 말을 걸었죠. 우리랑 같이 멀리 떠날래?
네, 좋아요. 저도 꼭 데려가 주세요. 그때 사냥꾼의 총소리가 탕탕. 사냥개가 총에 맞은 드로리들을 찾아 슬금슬금 다가왔어요. 미운아기 오리는 무서워서 덜덜. 하지만 사냥개는 코를 킁킁거리다 그냥 가버렸죠. 사냥개도 내가 못생겨서 싫었을까? 미운아기 오리는 힘없이 갈대숲을 나왔답니다. 미운아기 오리는 우연히 마음씨 좋은 할머니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집 고양이와 암탉이 문제였죠. 난 쓸모가 없어. 쥐도 못 잡고 알도 못 낳잖아. 결국 견디다 못해 그 집을 도망쳐 나왔답니다. 어느덧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었어요. 지나가던 나무꾼이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꽁꽁 언 호수에 쓰러져 있는 미운아기 오리를 발견했죠. 불쌍한 것, 우리 집으로 가자꾸나. 나무꾼에겐 개구쟁이 아들이 둘 있었어요. 하루는 장난치는 아이들을 피하려다 우유를 쏟고 밀가루를 뒤집어 썼죠. 그걸 보고 나무꾼 아내가 소리를 버럭. 감히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당장 나가! 결국 그 집에서도 쫓겨났어요. 힘든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왔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호수에 있는 아름다운 백조들을 부러운 듯 바라보았죠. 넌 어디에서 온 백조니? 이리 와서 같이 놀자. 미운 아기 오리는 그제야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답니다. 이럴 수가. 내가 백조였다니. 미운 아기 오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백조 친구들과 늘 함께였으니까요. 호숫가에 아이들이 모여들었어요. 아이들이 미운 아기 오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백조가 제일 예쁘다. 미운 아기 오리, 아니, 백조는 정말 행복했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숲속의 새 난쟁이. 옛날 어머니를 여인 돌치너가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또한 아버지를 여인 아마로나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죠. 돌치너의 아버지와 아마로나의 어머니가 결혼을 하자 돌치너와 아마로나는 자매가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아버지가 병으로 죽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자기 애가 아닌 돌치너를 심하게 구박했죠. 돌치너라는 이름은 마음이 착한 아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그대로 돌치너는 착한 계집아이였어요. 돌치너, 이 종이옷을 입고 숲에 가서 바구니에 산딸기를 가득 따오너라. 어머니, 이 추운 겨울에 산딸기가 어디 있겠어요. 잔소리 말고 냉큼 다녀와. 자, 하루치 도시락으로 이 빵을 가져가거라. 종이옷을 입은 돌치너는 가엾게도 맨발로 손에 바구니와 빵을 가지고 눈이 내리는 추운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겨울철에 산딸기가 있을 턱이 없었죠. 추위에 떨며 숲속을 비틀비틀 걷고 있으려니까 한 채의 작은 집이 눈에 띄었어요. 아, 저 집에서 몸을 녹일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집 창문을 통해 내다보고 있는 것은
세 사람의 난쟁이였어요. 돌치너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죠. 난쟁이 아저씨들, 저를 좀 쉬게 해주셔요. 그래, 자 안으로 들어와서 난로에 천천히 몸을 좀 녹이도록 해. 새 난쟁이는 아주 친절했어요. 여기는 정말 따뜻하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새 난쟁이가 돌치너의 빵을 보고 말했죠. 그 빵을 조금 나눠주지 않겠니? 좋아요. 함께 먹어요. 돌치너는 빨갛게 타오르는 난로 앞에서 새 난쟁이와 함께 빵을 먹었어요. 아가씨는 왜 숲을 헤매고 있었지? 돌치너는 새 난쟁이에게 사실대로 말해주었죠. 새 난쟁이는 돌치너의 이야기를 잠자코 들었어요. 그러더니 새 난쟁이가 돌치너에게 말했죠. 미안하지만 문 앞에 쌓인 눈 좀 치워줄 수 있겠니? 네, 그럴게요. 돌치너는 비를 들고 눈을 쓸었죠. 그동안에 이들 새 난쟁이는 마음씨 착한 돌치너에게 마법을 걸고 있었어요. 난 돌치너에게 아름다움을. 나는 돌치너가 말할 때마다 입에서 금돈이 튀어나오도록. 나는 돌치너가 어느 나라 왕자님과 결혼하도록. 돌치너는 눈을 쓸다가 앗 하고 놀랐어요. 거기에 산딸기가 잔뜩 열려있지 않겠어요? 돌치너는 기뻐하며 그 산딸기를 땄죠. 아저씨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운 새 난쟁이에게 공손히 인사를 한 돌치너는 뛰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치너가 숨을 헐떡이며 어머니에게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자 입에서 반짝이는 금돈이 튀어나왔죠. 어머니가 물었어요. 겨울 숲속에서 산딸기를 떠고 말할 때마다 입에서 금돈이 나오다니.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돌치너는 새 난쟁이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금돈은 계속 튀어나왔어요. 아마로나는 부러워서 숲으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허락했죠. 아마로나는 심술궂은 아이라는 뜻이에요. 아마로나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폭신한 털가죽 외투를 입고 맛있는 음식을 잔뜩 가지고 숲으로 갔죠. 그는 새 난쟁이 집을 금방 찾았어요. 아마로나는 서슴없이 들어가 가지고 온 음식을 혼자 먹기 시작했어요. 새 난쟁이가 말했죠. 아가씨, 그 음식을 조금 나눠주지 않겠니? 그러자 아마로나는 얼굴을 찌푸리고 대답했죠. 혼자 먹기에는 모자라요. 새 난쟁이는 놀라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어요. 그럼 문 앞에 눈을 치워주지 않겠니? 나는 산딸기를 찾으러 왔지. 당신을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고요. 그러고는 눈 속을 손으로 헤집기 시작했어요. 새 난쟁이는 또 아마로나에게 3가지 마법을 걸었어요. 아마로나가 미워지도록. 아마로나가 말할 때마다 개구리가 튀어나오도록. 아마로나가 어딘가 먼 나라로 쫓겨가도록. 산딸기를 하나도 찾지 못한 아마로나는 투덜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죠. 다녀왔습니다. 아마로나가 말하자 입에서 개구리가 튀어나오지를 않겠어요? 이게 뭐야? 아마로나가 말할 때마다 입에서 자꾸 개구리가 튀어나왔어요. 개구리는 엄청나게 늘어서 개골개골 우는 것이었죠. 그날부터 아마로나는 말을 짧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만약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다가는 온 집안이
개구리 투성이가 되어버릴 테니까요. 그 반대로 돌치너는 날이 갈수록 예뻐지고 부자가 되어갔죠. 어머니는 돌치너가 미워서 몸살이 날 지경이었어요. 몹시 추운 어느 날 어머니는 커다란 망치와 많은 삼배를 꺼내놓고 돌치너에게 말했어요. 냇물에 가서 이 배를 깨끗이 빨아오너라. 냇물이 얼어붙어 있는 걸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 망치로 얼음을 깨고 하란 말이야. 어머니는 미워서 죽게 했다는 듯이 쏘아붙였죠. 저런 아이는 냇물에 빠져 얼어붙어 버렸으면 좋겠어. 돌치너는 시키는 대로 냇물에 가서 얼음을 깨기 시작했죠. 하지만 좀처럼 깨어지지 않았어요. 마침 그곳에 왕자님을 태운 마차가 지나가고 있었죠. 왕자님은 얼음을 깨고 있는 돌치너를 발견했어요. 아름다운 아가씨, 뭘 하나요? 슬픈 일 있나요? 손발이 얼어 움직여지지도 않는 돌치너는 왕자님의 부드러운 말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마음씨 고운 아가씨, 그럼 나와 함께 가요. 네, 그러겠어요. 돌치너는 새 난쟁이의 말대로 왕자님과 결혼을 했죠. 이윽고 돌치너는 귀여운 사내아이를 낳았어요. 하지만 돌치너의 행복을 심술궂은 어머니가 잠자코 보고만 있을 턱이 없었죠. 어머니는 성으로 갈 생각을 했죠. 지금은 입을 때려고도 하지 않는 마음이 비뚤어진 아마로나와 함께 성으로 갔어요. 마음씨 착한 돌치너는 두 여자를 반갑게 맞았어요. 그러나 마음씨 나쁜 두 여자는 왕자님이 없는 틈을 타서 돌치너를 침대에서 끌어내어 성 아래에 있는 큰 냇물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돌치너의 침대에는 아마로나가 누워 있었죠. 왕자님이 와서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돌치너는 왜 일어나지 않죠? 아프대요. 조용히 누워있는 게 좋겠대요. 침대에는 보기 흉한 아마로나가 왕자님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계속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죠. 성 아래의 냇물은 성의 연못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한 신하가 이 연못에서 왕관을 쓴 지보리를 만났죠. 나는 돌치너예요. 나의 귀여운 아기는 어떻게 됐나요? 지보리가 묻자 신하는 놀라서 대답했어요. 왕자님 방에서 새근새근 잠자고 계시는데요. 아, 얼른 만나러 가야겠어요. 내 귀여운 아기. 왕관을 쓴 지보리는 금방 돌치너의 모습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에 올라가 귀여운 아기에게 볼을 비볐죠. 깜짝 놀라는 신하에게 돌치너가 명령했어요. 왕자님을 오시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칼을 내 머리 위에서 3번 휘두르도록 전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대답을 들은 돌치너는 다시 지보리의 모습이 되었죠. 신하는 급히 왕자님을 부르러 뛰어갔어요. 왕자님은 곧 달려와서 신하의 말대로 지보리 머리 위에 칼을 3번 휘둘렀어요. 그러자 이게 웬일이에요? 지보리의 모습은 사라지고 돌치너의 모습이 나타나질 않겠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돌치너? 돌치너는 왕자님께 저 나쁜 어머니와 아마로나 때문에 지보리가 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모두 이야기를 했어요. 왕자님은 곧 어머니와 아마로나를 붙잡아 바다 저쪽 먼 곳으로 쫓아버렸어요. 숲속에 새 난쟁이가 한 말은 모두 정말이 되었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백조 왕자. 옛날 어느 왕국에 11명의 왕자와 착하고 아름다운 막내 공주가 살았어요. 왕비는 병에 걸려 일찍 세상을 떠났죠. 어느 날 왕은 새 왕비를 맞이했어요. 못된 마녀인 줄도 모른 채 말이에요. 왕이 멀리 사냥을 간 사이 새 왕비는 이렇게 주문을 외웠어요. 수리수리 마수리 왕자들은 새로 변해라. 왕자들은 마법에 걸려 11마리 백조가 되었죠. 새 왕비는 공주도 시골로 보낸 뒤 왕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공주가 갑자기 아파 시골로 보냈답니다. 왕자들은 놀러 나가더니 돌아오질 않네요. 시골집에서 공주는 백조로 변한 오빠들 생각에 매일 울며 지냈어요. 공주는 혼자서 오빠들을 찾아 나섰죠. 하루 종일 걷고 또 걸었답니다. 그러다 숲길에서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혹시 백조 11마리 못 보셨어요? 저 언덕 너머 그 노을지는 바닷가에 왕관 쓴 백조 11마리 정도가 날아다니더구나. 공주는 그곳으로 힘껏 달려갔어요. 해가 지자 백조들이 하나 둘 바닷가로 내려앉으며 왕자로 변했어요. 오빠들! 공주야, 네가 어떻게 여기... 왕자들과 공주는 서로를 꼭 끌어안았어요. 우리는 밤에만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온단다. 오빠들의 말에 공주는 눈물을 뚝뚝 흘렸죠. 어떻게 해야 오빠들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까? 공주는 고민하다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속에 유정이 나타났어요. 무덤가의 쐐기풀로 옷을 만들어 입히면 왕자들이 원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단다. 단, 만드는 동안 말을 한마디도 해선 안 돼. 다음 날 공주는 쐐기풀로 옷을 만들기 시작했죠. 쐐기풀에 난 가시 때문에 손이 무척 따가웠어요. 그래도 입을 꼭 다물고 묵묵히 옷을 지었답니다. 그러다 사냥 나온 이웃나라 왕이 공주를 보고 반했어요. 아름다운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지만 공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왕은 공주를 성으로 데려갔어요. 공주는 그곳에서도 말없이 쐐기풀로 옷을 만들었어요. 어쩌지? 쐐기풀이 모두 떨어졌네. 공주는 밤에 몰래 성 밖으로 나가 무덤가의 쐐기풀을 뜯어 돌아왔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공주가 마녀라는 소문을 퍼뜨렸답니다. 왕이 그 소문을 듣고 말했어요. 어찌된 일인지 말해보시오. 억울했지만 공주는 말할 수 없었어요. 그때 백조 11마리가 날아왔어요. 공주는 겨우 옷을 완성해 힘껏 던져주었죠. 옷을 입자 백조들은 왕자로 변했어요. 저는 마녀가 아니랍니다. 오빠들을 위해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공주의 말에 왕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왕은 공주와 결혼을 했죠. 그리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땅에 지도를 그리는 아이. 김정우라고 들어봤니? 컴퓨터도 없던 옛날에 정확한 지도를 만든 바로 그 녀석 말이야. 내가 바로 김정우의 단짝 최한기란다. 정우가 어떻게 최고의 지도를 만들게 됐는지 지금부터 내가 들려줄게. 정우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았어. 저기를 따라가면 어디가 나와요? 저 산 너머는 어디인가요? 정우는 아버지에게 늘 이렇게 물었지. 마을 저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 참을 수가 없었거든. 하루는 마을을 지나던 선비가 정우에게 물었어. 얘야, 밤골은 어떻게 가느냐? 제가 알기 쉽게 그려드릴게요. 정우는 땅바닥에 길을 그려 알려주었지. 이 녀석, 지도를 정말 잘 그리는구나. 정우는 그날 처음으로 지도란 말을 들었대. 그 후 정우는 하루 종일 지도 생각만 했어. 그래서 틈만 나면 땅바닥에 지도를 그렸지. 이 녀석아, 지도는 나라에서 만드는 건데 네가 뭐라고 날마다 그리고 있는 게냐? 아버지는 지도에만 빠져 있는 정우가 걱정되었단다. 어느 날 정우는 이웃 마을 김대감 댁에 지도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혼자서 험한 산길을 지나 그곳을 찾아갔지. 지도가 보고 싶어. 먼 길을 왔습니다. 그놈 참, 지도가 뭐라고. 김대감은 정우가 대견해 선뜻 보여주었단다. 청년이 된 뒤에도 규장각이란 곳에 나라에서 만든 지도가 있다는 걸 안 정우는 그 길로 짐을 꾸려 한양으로 향했어. 여기가 어디라고? 썩어지지 못해! 하지만 정우는 신분이 낮아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지. 제발 한 번만 지도를 보게 해주십시오. 정우는 사정하고 또 사정했어. 그때 마침 내가 그곳을 지나고 있었지. 방금 지도라고 했느냐? 지도에 관심이 많던 나는 같은 것에 관심이 있는 또래를 만나 반가웠단다. 그 지도 내가 구해주겠네. 정호보다 신분이 높았던 나는 지도들을 쉽게 구할 수 있었지. 이 지도엔 저희 마을이 잘못 그려져 있군요. 지금 지도들은 정확하지가 않다네.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더 정확한 지도를 만들어야겠어요. 정호는 예전 지도들을 모았어. 그러곤 잘못된 점들을 일일이 기록했지. 그렇게 오랫동안 공들인 끝에 청구도라는 꽤 정확한 우리나라 지도가 완성되었단다. 청구는 우리나라를 뜻해. 사람들은 모두 정호를 칭찬했어. 나도 친구로서 정호가 자랑스러웠지. 하지만 정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정확한 지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단다. 결국 정호는 청구도가 완성된 지 27년 만에 오늘날의 지도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지도, 대동여 지도를 만들었지. 읽어주는 동화책 개미와 배짱이. 아주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개미 가족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을 것을 나르고 있었죠. 아, 정말 덥네요. 땀이 줄줄 흘러요. 아빠 개미가
엄마 개미를 보며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너무 덥네요. 잠깐만 쉬고 다시 일해요. 그래요. 개미 가족이 바위에 걸터 앉아 잠시 쉬고 있을 때 나무 그늘 아래서는 배짱이가 바이올린 연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아빠 개미는 배짱이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어요. 저 배짱이는 왜 일도 안 하고 매일 노래만 부르는 걸까요? 배짱이는 일하는 걸 싫어한대요. 매일 노래만 부르면서 놀기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개미는 아빠 개미에게 배짱이에 대해 말해 주었어요. 한심하군요. 지금 일을 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추운 겨울에 먹을 건 어떻게 구하려는 걸까? 아빠 개미는 걱정스레 말했어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개미 가족은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더운 날씨였지만 겨울을 잘 보내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계속 일을 했죠. 아빠 개미와 엄마 개미가 음식을 잔뜩 짊어지고 나무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아빠 개미는 배짱이를 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배짱이에게 이야기했어요. 배짱이 씨, 노랫소리가 참 좋네요. 그런데 그렇게 노래만 부르고 일은 전혀 하지 않는데 겨울에 어떻게 지내려는 겁니까? 이 좋은 날 일을 왜 해요? 그늘에서 쉬는 게 제일 편하고 좋은데. 말을 마친 배짱이는 다시 바이올린을 켜면서 노래를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본 엄마 개미도 이야기했죠. 배짱이 씨, 지금은 편한 게 좋겠지만 놀기만 하면 나중에 고생할 거예요. 이제라도 부지런히 일하세요. 그러나 배짱이는 엄마 개미의 말을 못 들은 척하며 계속 노래만 불렀어요. 아빠 개미와 엄마 개미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배짱이를 한번 쳐다보고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죠.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졌어요. 개미 가족들은 오늘도 역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영차, 영차. 겨울이 곧 올 것 같아. 열심히 일해서 겨울에 따뜻하게 잘 지내자. 엄마 개미가 말했어요. 엄마 개미의 말을 들은 개미 가족들은 더욱 힘을 내기 시작했죠. 영차, 영차. 햇살 따뜻한 곳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던 배짱이가 개미 가족에게 말을 걸었어요. 매일 그렇게 일만 하니 힘들겠어요. 여름에도 가을에도 일만 하시네요. 우리는 부지런히 일해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거예요. 음식도 많이 준비해뒀고요. 집도 따뜻하게 해놨으니 걱정이 없죠. 아빠 개미가 대답했어요. 배짱이는 아빠 개미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노래를 시작했어요. 배짱이는 개미 가족이 일만 하는 바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바람이 쌩쌩 불고 눈이 내리는 겨울이 왔어요. 개미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아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먹고 있었죠. 따뜻한 기운이 가득한 개미네 집에서는 웃음이 끝없이 흘러나왔어요. 엄마, 이 음식 너무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고 쓱쓱 크렴. 당신 음식 솜씨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때 개미네 집문 앞에서 배짱이가 몸을 잔뜩 웅크리고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요. 너무 춥고 배가 고파. 어디 가서 몸 좀 녹이고 먹을 것을 구해야겠어.
배짱이는 여름과 가을 내내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부렸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몸을 녹일 곳도 없었어요. 할 수 없이 배짱이는 개미네 집 문을 두드렸죠. 안녕하세요. 개미 아저씨, 저 배짱이에요. 배짱이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개미네 가족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지? 여보, 얼른 문 좀 열어보세요. 알았어요. 아빠 개미가 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온몸이 눈으로 뒤덮여 꽁꽁 얼어있는 배짱이가 서 있었어요. 아니, 배짱이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개미 아저씨. 너무 춥고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먹을 것 좀 주실 수 없을까요? 이런, 어서 들어와요. 우리와 같이 저녁 먹읍시다. 아빠 개미는 배짱이에게 얼른 들어오라고 손짓했어요. 배짱이는 몹시 창피했지만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아빠 개미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어요. 개미네 가족들은 음식이 가득 차려진 식탁에서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개미는 배짱이에게도 맛있고 따뜻한 음식을 듬뿍 담아주었죠. 고맙습니다. 배짱이는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음식을 먹었어요. 개미 아빠가 배짱이에게 말했죠. 배짱이 씨, 앞으로는 부지런히 일해서 음식을 준비해 놓으세요. 그러면 지금처럼 배고프고 추워서 힘들어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여름에 그늘에서 노래만 부르고 있지 마시고요. 아빠 개미의 말을 들은 배짱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배짱이는 너무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네, 앞으로는 부지런히 일해서 스스로 먹을 걸 마련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배짱이는 개미네 가족들이 겨울에 따뜻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깊이 반성했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토야는 욕심쟁이. 숲속에 가을이 왔어요. 참나무에서 잘 익은 도토리 하나가 툭 땅 위로 떨어졌죠. 와, 도토리다. 너구리 한 마리가 도토리를 주우려 쪼르르. 그런데 다람쥐 토야가 잽싸게 채갔어요. 안 돼, 내 거야. 내가 먼저 봤다고. 쯧, 먼저 보면 뭐해? 빨리 주워야지. 다람쥐 토야는 코웃음을 치더니 쌩하니 가버렸죠. 어치도 도토리를 따려고 참나무로 날아왔어요. 그러다 툭 놓쳐버렸죠. 이것도 내 거. 이번에도 토야 차지가 되었답니다. 어치가 아까워서 파닥파닥. 뭐야, 먹으려는데 채가는 법이 어딨어? 순한 고라니도 힘센 멧돼지도 덩치 큰 곰도 날쌘 토야한테는 당할 수가 없었죠. 가을이 깊어지자 숲의 도토리가 그득그득. 하지만 토야는 여전히 욕심을 부렸어요. 언제나 손과 입에 도토리를 가득 가지고 집으로 향했죠. 야, 정말 많이 모았네. 가을이 끝나갈 무렵 토야가 창고에 가득한 도토리를 보고는 싱글벙글. 이제 가을은 끄떡 없겠다. 기쁜 마음으로 낮잠을 잤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래요? 그 사이 청설모가 몰래 찾아와 도토리를 몽땅 훔쳐가 버린 거예요. 내 도토리 다 어디 갔지?
잠에서 깨어난 토야가 텅 빈 창고를 보고 어리둥절. 토야는 다시 도토리를 주러 나갔어요. 하지만 찬바람이 쌩쌩. 도토리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꼬르륵 꼬르륵. 고픈 배를 안고 토야는 겨우 잠을 청했죠. 그때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구세요? 토야가 문을 열자 동물 친구들이 얼굴을 쑥 도토리를 하나를 안고 말이에요. 안녕 토야. 너에게 선물을 가져왔어. 고마워. 토야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앞으로는 욕심 부리지 않을게. 진짜, 진짜. 토야가 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읽어주는 동화책 용이 되고 싶은 잉어. 중국에는 황하라는 커다란 강이 흘러요. 황하는 누런 색깔의 강이라는 뜻이죠. 러시는 황하에 사는 잉어랍니다. 러시는 사람 팔뚝만큼 크고 아름다운 비늘을 가지고 있어요. 러시는 먹는 걸 좋아하고 천천히 헤엄치는 걸 좋아해요. 요즘 러시는 고민이 생겼어요. 함께 놀던 친구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때문이죠. 러시는 남아있는 친구들에게 물었어요. 날씬이는 어디 갔니? 영문에 갔어. 뚱뚱이는 어디 갔니? 영문에 갔단다. 똘똘이는 어디 갔어? 영문에 갔다는데. 다들 용문에 갔구나. 도대체 용문이 어디야?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물이 아주 세차게 흐르는 좁은 계곡이 나와. 힘 좋고 빠른 잉어들은 다 용문으로 갔대. 이상하네. 맛있는 먹이랑 수영하기 좋은 곳은 저 밑에 다 있는데 왜 다들 용문이란 곳에 간 거지? 친구 잉어들은 러신의 질문에 깔깔대고 웃었어요. 바보야. 궁금하면 밍리한테 물어봐. 밍리는 100년도 넘게 산 잉어예요. 밍리는 비늘이 온통 하얗고 몸은 사람 키만큼 크고 눈에서는 이상한 빛이 나요. 밍리는 아는 게 많아서 황하 구석구석 안 가본 데가 없고 900가지 먹이를 맛보았대요. 밍리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물살이 느리고 탁한 곳에 숨어서 사람이 버린 음식을 먹거나 작은 물벌레를 잡아먹어요. 러시는 밍리가 사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밍리는 탁한 물속에서 느릿느릿 한가로이 헤엄치고 있었어요. 밍리의 하얀 비늘은 누런 강물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죠. 밍리 어르신, 질문이 있어요. 밍리는 천천히 몸을 돌려서 러신을 쳐다봤어요. 러신이구나.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 밍리 어르신, 도대체 용문이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이기에 제 친구들이 죄다 용문으로 가는 것입니까? 밍리는 느릿느릿 대답했어요. 용문은 용의 문이라는 뜻이란다. 황하에서 물살이 거칠기로 유명한 곳이지. 어찌나 물살이 센지 힘 좋은 잉어도 거슬러 오르지 못하고 바위에 부딪혀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한단다. 세상에,
그렇게 위험한 곳에 왜 가는 거죠? 용문이기 때문이지. 그곳을 거슬러 올라간 잉어는 용이 되어서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바람을 일으키고 비를 내리게 하고 번개와 천둥을 치게 한단다. 용은 물고기들의 왕이고 옥황상제의 신하란다. 우와, 대단해요. 저도 용이 되고 싶어요. 밍이는 피식 웃었어요. 내가 너라면 용문에 가지 않겠다. 왜요? 잘하면 용이 될 수 있잖아요. 평생 흙탕물 속에서 사람이 버린 음식이나 먹고 물벌레나 잡아먹느니 하늘을 날고 바람을 부리고 번개를 치면서 살고 싶어요. 러시나, 용이 되는 건 시시한 거란다. 하늘을 날고 바람을 부리고 번개를 치는 일보다 맛있는 먹이를 먹고 친구들과 같이 천천히 헤엄치는 게 훨씬 멋진 일이란다. 밍리 어르신, 어르신은 황하에서 제일 현명한 잉어시지만 용보다 멋있지는 않아요. 전 용문에 가서 꼭 용이 될 겁니다. 러시는 밍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용문을 향해 떠났어요.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용이 되고 싶은 많은 잉어들을 만났어요. 어린 잉어, 나이 든 잉어, 힘이 좋은 잉어, 약한 잉어, 병든 잉어, 살찐 잉어, 마른 잉어, 유쾌한 잉어, 우울한 잉어, 느린 잉어, 빠른 잉어. 잉어들은 제각기 다르게 생겼고 서로 다른 주제를 가졌지만 모두 용이 되고 싶어 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물살은 점점 빨라졌고 잉어들의 숫자는 점점 줄었어요. 어린 잉어와 나이 든 잉어, 약한 잉어, 병든 잉어, 우울한 잉어는 사라졌죠. 용문에 가까워질수록 힘이 센 잉어, 빠른 잉어, 젊은 잉어들만 남았어요. 러시는 잘 먹고 잘 놀아서 몸이 튼튼했어요. 펄떡펄떡 헤엄치며 다른 잉어들을 제치고 용문을 향해 앞으로 나아갔어요. 얼마나 헤엄을 쳤을까요? 드디어 용문이라고 불리는 좁은 계곡에 도착했어요. 물살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잉어들이 나뭇잎처럼 떠내려갔어요. 물살을 이겨내지 못하고 여기저기 부딪혀 상처가 난 잉어들이 신음소리를 내며 떠내려갔어요. 러시는 겁이 났지만 용기를 내서 거슬러 올라갔어요. 하지만 물살이 너무 세서 번번이 강물에 휩쓸려 내려갔죠. 며칠이 지났을까요? 몇 주가 지났을까요? 몇 달이 지났을까요? 몇 년이 지났을까요? 러시는 드디어 용문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성공했어요. 좁은 계곡을 벗어나자 넓은 강이 나왔어요. 야, 용문을 드디어 통과했다. 난 용이 되는 거다. 러시는 한껏 기대에 부풀어서 소리쳤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아무리 강물을 따라 올라가도 용이 된 잉어는 보이지 않았어요. 러신과 함께 용문을 거슬러 올라간 잉어들도 영문을 알지 못해 계속 헤엄치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이상하게도 가면 갈수록 잉어들이 더욱 많아졌어요. 그런데 잉어들은
대부분 비늘이 벗겨지고 끔찍한 상처들이 있었어요. 러시는 궁금해서 몸을 다친 잉어에게 물었어요. 용문을 통과했는데 우리는 왜 용이 되지 못한 건가요? 그리고 당신은 왜 비늘이 벗겨지고 머리에서 피가 나는 건가요? 다친 잉어는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용문을 거쳐온 잉어들이 너무 많아져서 전부 용이 될 수가 없대. 그래서 용문보다 더 물살이 세고 날카로운 바위가 많은 계곡을 통과해야만 용이 될 수 있어. 러시는 화가 났어요. 난 용이 되고 싶어서 위험한 계곡을 힘들게 거슬러 올랐어. 그런데 더 위험한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란 말이야? 용이 되고 싶은 잉어는 많지만 누구나 용이 될 수는 없거든. 옥황상제님도 어쩔 수 없는 거래. 예전에는 용문을 통과한 잉어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대. 러시는 병들고 다친 잉어들이 더 험한 계곡으로 헤엄쳐 가는 걸 보고 슬픈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에 계속 있으면 용이 되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병들어 죽고 말 거야. 러시는 밍리 어르신이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밍리는 하늘을 날고 바람을 부리고 번개를 치는 일보다 맛있는 먹이를 먹고 친구들과 같이 천천히 헤엄치는 게 훨씬 멋진 일이라고 했어요. 러시는 고향에 돌아가기로 했어요. 돌아올 때는 물살에 몸을 씻고 내려오니까 하나도 힘이 들지 않았어요. 내려올수록 먹이도 많아지고 편하게 쉴 수도 있었어요. 하루에 사는 잉어들은 하나같이 느긋하고 편안해 보였어요. 천천히 헤엄치다 보니 강에는 잉어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물뱀, 자라, 붕어, 갈치, 동어, 다양한 물고기들과 동물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들은 용이 될 생각은 없었지만 모두 바쁘게 살고 있었어요. 러시는 이제 고향에 돌아가 예전처럼 맛있는 먹이를 먹고 친구들과 천천히 헤엄치면서 놀기로 했죠. 러시는 밍리처럼 늙은 잉어가 되는 것도 참 멋진 일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덜덜덜 겨울은 너무 추워. 눈이 펑펑 내리는 한겨울이야. 반다리가 굴 속에서 겨울잠을 자고 있었어. 하지만 금세 깨버렸지. 꼬르륵 꼬르륵. 배가 너무 고팠거든. 가을에 배불리 먹어두었어야 했는데. 숲속에 먹을거리가 줄어든 탓이었어. 반다리는 배가 고파 슬금슬금 일어났어. 아무래도 숲속 오두막집으로 가야겠어. 반다리는 서둘러 굴을 나섰지. 그때 칼바람이 불어와 콧구멍에 콕콕 박히는 거야. 반다리는 온몸이 흔들리도록 재채기를 했단다. 아치! 겨울은 너무 추워. 덜덜 떨면서 한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발등이 간질간질한 거야. 반다리는 발등을 긁으려고 몸을 숙였지.
그자 무당벌레의 작은 목소리가 들리는 거 있지? 나뭇잎을 덮고 자고 있었는데 잎이 바람에 날아갔어. 네 털 속에서 몸 좀 녹이면 안 될까? 겨울은 나한텐 너무 추워. 반다리는 무당벌레랑 오두막집까지 같이 가기로 했어. 눈 덮인 오솔길을 지나가는데 나무 위에서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올려다보니 글쎄 구멍 속에서 다람쥐 한 마리가 파르르 떨고 있는 게 아니겠어? 날이 이렇게 추운데 너는 왜 아직 거기 있니? 가을에 다리를 다쳐서 굴을 파지 못했어. 여기에 계속 있다간 얼어 죽고 말 거야. 반다리는 다람쥐도 데려가기로 했지. 반다리는 다람쥐를 두 손으로 가슴에 품고 오두막집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오소리에 너구리랑 뱀까지 나타나 자기들도 오두막집으로 데려가 달라는 거야. 우린 아직 잠잘 곳을 구하지 못했어. 우리도 따뜻한 오두막집에 가고 싶은데 안 될까? 반다리는 당황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단다. 반다리가 앞장서자 친구들은 그 뒤에 꼭 붙어 걸었어. 얘들아, 드디어 오두막집이 보여. 와, 저기 정말 따뜻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추위에 떨고 있는 친구들에게 반다리가 힘을 북돋아 주었단다. 오두막집에 다가서자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겼어. 반다리가 문을 두드리자 꼬부랑 할머니가 나오셨지. 들어가도 될까요? 밖은 너무 추워요. 집이 좀 좁긴 하지만 어서 들어오렴. 그러자 이번엔 친구들이 고개를 쑥 내밀었단다. 저희도 들어가도 될까요? 할머니는 호호 웃으며 흔쾌히 맞아주셨지. 식탁 위에 따끈한 호박죽이 놓여 있었어. 그걸 보자 반다리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야단이 났지. 배가 고픈 모양이로구나. 따뜻할 때 어서 다 같이 나눠 먹자꾸나. 그날 저녁 꼬부랑 할머니의 오두막집에선 정말 따뜻한 호박죽 잔치가 벌어졌단다. 배불리 먹자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더니 졸음이 마구 쏟아졌어. 결국 좁은 집을 가득 메운 채 잠이 들어 버렸지. 겨울은 너무 추워. 몽실몽실 소미불이 있다면 모를까. 할머니는 커다란 소미불을 꺼내 동물 친구들에게 덮어주었단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꼬부랑 할머니만 깨어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 바로 동물 친구들에게 줄 털모자를 뜨고 있었던 거지. 바로 동물 친구들에게 줄 털모자를 뜨고 계셨던 거지. 다음 날 아침, 할머니의 선물을 발견한 반다리는 기뻐서 폴짝폴짝 뛰었어. 머리가 따뜻하니까 온몸이 다 따뜻해져요. 그걸 쓰면 겨울잠도 푹 잘 수 있을 거란다. 할머니가 헛간에 반다리와 친구들의 아늑한 겨울잠자리를 만들어 주셨어. 할머니, 고맙습니다. 동물 친구들은 감사의 말도 다 못한 채 잠이 들었지. 할머니는 그런 동물 친구들에게 커다란 소미불을 덮어주었단다. 잘
잘 자람 얘들아. 따뜻한 봄에 다시 만나자꾸나. 읽어주는 동화책 단군 신화. 아주 먼 옛날 환인이라는 임금님이 하늘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임금님에게는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환웅은 하늘나라보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관심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고 싶구나. 환웅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세상에 내려가 나라를 세우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 환웅의 마음을 알게 된 임금님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면서 환웅에게 천부인 3개를 주었답니다. 천부인은 왕이 될 사람에게 주는 3가지 귀한 물건이에요. 바로 청동거울, 청동검, 청동방울이었죠. 환웅은 바람을 다스리는 풍백, 비를 다스리는 우사, 구름을 다스리는 운사를 데리고 태백산 꼭대기에 내려왔어요. 그곳에 터를 잡고 신시라고 불렀죠. 환웅이 다스리는 신시는 살기 좋고 평화로운 곳이 되었어요. 모두 환웅님 덕분이야. 이렇게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다니 정말 고마운 분이야.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했어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짐승들도 부러워했어요. 하루는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왔어요. 환웅님, 저희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환웅은 곰과 호랑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사람이 되는 것은 무척 힘들단다. 사람만 될 수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곰과 호랑이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사람이 되려면 동굴 속에서 100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으며 살아야 해. 그럴 수 있겠니? 곰과 호랑이는 할 수 있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곰과 호랑이는 동굴 속에 들어가 매운 마늘과 숯에 쓴 쑥을 먹었어요. 나는 그냥 호랑이로 살래. 며칠이 지나자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곰도 무척 힘들었지만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에 참고 또 참았어요. 그러다 20하루가 되던 날 곰은 아름다운 여자로 변했답니다. 드디어 내가 사람이 되었구나. 환웅은 곰에게 웅녀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리고 웅녀와 혼인하여 아들 단군을 낳았답니다. 아가야, 너도 잘 자라서 아버지처럼 훌륭한 왕이 되어 백성들을 잘 보살피렴. 웅녀는 아기를 안고 기뻐했어요. 단군은 커서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죠. 단군 왕건은 1500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산으로 들어가 산신령이 되었대요. 10월 3일 개천절은 단군이 나라를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나라가 태어난 날이니 우리나라의 생일이나 마찬가지죠. 만약 호랑이도 마늘과 쑥을 참고 먹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읽어주는 이야기 깡패 떡볶이 매운맛을 보여주마. 시골 논에서 벼가 자라고 있어요. 벼는 물을 많이 마시고 햇빛을 많이 쬐어야 잘 자라요. 꿀꺽꿀꺽. 벼는 논에 가득 찬 물을 실컷 마셨어요. 벼를 내려다보는 햇님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얼굴로 말했어요. 벼야,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햇님이 내뿜는 뜨거운 열기에 벼는 무럭무럭 자라고 잘 익어서 고개를 숙였어요. 벼에는 탐스런 나달이 주렁주렁 달렸어요. 가을이 되자 농부가 낫을 들고 벼에게 말했어요. 벼야, 다 익었으니 이제 낫으로 베어주마. 농부는 낫으로 썩썩 벼를 베었어요. 농부가 벤 벼는 탈곡기 안으로 들어갔어요. 탈곡기는 곡식에서 나달을 털어내는 기계예요. 탈곡기가 벼에게 말했어요. 벼야, 나달을 탈탈탈 털어주마. 벼의 나달은 가마니에 쌓여서 트럭에 실렸어요. 트럭이 가마니에게 말했어요. 정미사로 보내주마. 트럭은 가마니를 정미소 앞에 내려놓았어요. 정미소는 곡식의 껍질을 벗기는 곳이에요. 정미소 기계가 벼의 나달을 삼키면서 말했어요. 껍질을 벗겨주마. 벼의 나달들은 순식간에 겉겨가 벗겨졌어요. 정미소에 들어갔던 벼의 나달들은 모두 하얀 쌀이 되었어요. 쌀은 다시 가마니에 담겨서 방앗간으로 갔어요. 방앗간 분쇄기는 커다란 입으로 쌀을 삼켰어요. 쌀아, 가루를 내주마. 분쇄기 안에 들어갔던 쌀들은 하얀 가루가 되어 바구니에 쌓였어요. 쌀가루는 네모난 시루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루가 쌀가루에게 말했어요. 쌀가루야, 내가 푹푹 쪄주마. 하얀 증기가 쌀가루를 쪄서 떡으로 만들었어요. 시루에서 떡이 된 쌀가루가 말했어요. 우리는 끈끈하게 뭉쳤다. 의리. 시루에서 나온 떡은 서로 뭉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떡은 절단기 안으로 들어갔어요. 절단기가 떡에게 말했어요. 기다랗게 뽑아주마. 쭉. 떡은 가늘고 긴 가래떡이 되었어요. 방앗간 할머니가 식칼을 들고 가래떡에게 말했어요. 먹기 좋게 잘라주마. 할머니가 가래떡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랐어요. 잘라진 가래떡은 깡패 분식점으로 갔어요. 깡패 분식점에서 제일 인기 있는 음식은 깡패 떡볶이예요. 깡패 떡볶이는 너무 매워서 혀가 얼얼해지는 간식이에요. 깡패 분식점 사장님은 팔뚝이 두껍고 힘이 센 아저씨예요. 가래떡아, 고추장물에 목욕시켜주마. 깡패 분식점 사장님은 가래떡에 고추장을 왕창 발랐어요. 뜨거운 고추장물에서 뒹굴다 보니 가래떡은 어느새 깡패 떡볶이가 되었어요. 깡패 떡볶이는 그릇에 담겨서 은지네 집으로 왔어요. 은지와 아빠는 포크를 들고 깡패 떡볶이를 노려보았어요. 깡패 떡볶이가 은지와 아빠에게 말했어요. 매운맛을 보여주마. 은지와 아빠는 포크로 깡패 떡볶이를 푹 찍었어요. 매워 보이지만 먹어주마.
깡패 떡볶이는 은지와 아빠의 입속으로 들어갔어요. 은지와 아빠는 떡볶이를 아주 좋아했지만 깡패 떡볶이는 너무 매워서 혀가 아팠어요. 물을 마셔주마. 은지와 아빠는 컵에 든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짤짤매는 은지와 아빠를 보고 깡패 떡볶이가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어떠냐? 나의 매운맛이? 은지와 아빠는 서로를 바라보며 씩 웃었어요. 맵지만 맛있는걸? 모조리 먹어주마. 은지와 아빠는 깡패 떡볶이를 다 먹어주었어요. 은지는 배를 두드리며 꺽 트름을 했어요. 잘 먹었다. 다음에 또 먹어주마. 읽어주는 동화책 마법 종이 글 그림 원소이 민서와 혜수가 집을 가던 중이었어요. 그때 민서는 준비물로 종이가 필요했어요. 때마침 문구점이 보였죠. 혜수야, 우리 저기 가서 준비물 사자. 민서가 말했어요. 또 거기도 종이 없을걸? 그래도 응? 혜수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구점에 들어갔는데 무서운 눈빛을 하고 있는 아저씨가 물었어요. 너네 준비물이 뭐냐? 민서가 떨면서 말했어요. 저희는요, 종이가 필요해서 왔어요. 오호라, 그럼 이 종이를 주마. 공짜로 줄 테니 잘 다뤄야 한다. 민서와 혜수는 싱글벙글 웃으며 문구점을 나왔어요. 아저씨의 마지막 이야기를 신경 쓰지 않고 말이에요. 그리고 집으로 달려가 부모님께 자랑을 했죠. 민서는 그 종이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왜 낙서가 돼 있지? 민서가 말하자 종이가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내 주인이니? 민서는 깜짝 놀랐죠. 그리고 문구점 아저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럼 내가 너를 돌봐야 된다는 거야? 민서가 말했어요. 딩동댕동. 정답. 민서는 당황했어요. 그때 종이가 말했어요. 나는 종이로도 쓸 수 있고, 또 널 도와줄 수도 있어. 또 그때 민서가 끼어들었어요. 됐고, 내일 준비물로 널 데려가려고. 불만 없지? 응, 당연하지. 그리고 다음 날 민서는 종이를 챙기고 학교에 갔어요. 드디어 미술 시간이 되었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림이 잘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손을 떼보았죠. 그리곤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림이 저절로 그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와, 종이가 날 도와주나 봐. 그림은 완벽하게 완성되었어요. 어머, 민서야. 그림을 참 잘 그리는구나.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뭘요? 종이는 그 얘기를 듣고 조금 화가 났어요. 그런데다가 민서는 종이를 너무 부려먹지 뭐예요? 마법종이야. 나 수학 답 좀 알려줘. 마법종이야. 나 국어 숙제 좀 해줘. 종이는 점점 화가 쌓여가고 있었어요. 종이야, 그만! 이제 더 이상 못해! 종이가 말했어요.
뭐? 너 다 하잖아. 빨리 과학 좀 풀어줘. 이제 더 이상 네가 내 주인이 아니라고. 뭐야? 이젠 다시 문구점 아저씨가 내 주인이야. 날 계속 부려먹는 넌 내 주인이 아니라고. 종이가 화를 내면서 민서 집을 떠났어요. 안 돼. 민서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그리고 민서는 문구점 아저씨의 마지막 말을 한 번 더 떠올리게 됐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어린 왕자. 나는 비행기 조종사예요. 6년 전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에서 일주일 동안 마실 물만으로 비행기 수리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진정한 친구를 만났답니다. 나는 사막에서 심한 외로움을 느끼며 자고 있었어요. 저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눈을 비비고 주위를 둘러보니 작은 사내아이가 내게 말을 걸었어요. 나는 상자 안에 들어있는 양을 그려주었어요. 어린 왕자는 그 그림에 만족했어요. 어린 왕자는 내게 많은 것을 물어보면서도 내 질문에는 대답을 잘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나는 어린 왕자가 다른 별에서 왔고 그가 사는 별의 크기는 집 한 채 정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4일째 되던 날, 나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어린 왕자의 조그만 별에서는 의자를 조금 당겨놓기만 해도 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슬퍼질 때는 해지는 모습이 보고 싶어져. 5일째 되던 날, 어린 왕자의 꽃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어린 왕자는 자기 별에서 꽃을 키웠어요. 어린 왕자는 자신의 꽃을 사랑했지만 꽃은 어린 왕자가 많은 것을 해주길 바랐어요. 그래서 어린 왕자는 종종 상처를 받곤 했죠. 어느 날 어린 왕자는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 꽃이 하는 말보다 하는 일로 그 꽃을 평가했어야 했는데 난 어려서 그 꽃을 사랑할 줄 몰랐던 거야. 고향별을 떠난 어린 왕자는 다른 별들을 하나씩 방문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 별에는 혼자 사는 임금님이 있었어요. 별에 혼자 있으면서 뭘 다스리지? 두 번째 별에 사는 허영심 많은 아저씨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칭찬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죠.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이후 어린 왕자는 술꾼, 별을 세는 사업가, 가로등 불을 켜는 아저씨, 큰 책을 쓰는 지리학자를 만났어요. 그렇지만 어린 왕자는 어른들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그곳을 떠났어요. 어린 왕자가 마지막으로 찾은 별은 지구였어요. 지구에 도착한 어린 왕자는 사람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아 놀랐어요. 그런데 어린 왕자가 도착한 곳은 바로 사막이었답니다. 오랫동안 걸어가던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이 활짝 피어 있는 정원에 도착했어요. 내 별에 있는 꽃은 평범한 장미꽃이었어. 어린 왕자는 풀밭 위에 엎드려 엉엉 울었어요.
그때 여우가 나타났어요. 안녕, 여우야. 나랑 놀지 않을래? 난 지금 매우 슬퍼. 난 너와 놀 수 없어. 난 길들지 않았거든. 길든다는 건 뭐야? 사이가 좋아진다는 거야. 내게 너는 다른 사내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어. 그렇지만 너와 내가 친하게 되면 너는 내게 세상에 단 한 사람이 되는 거야. 너의 장미꽃이 내게 소중한 것은 그 꽃을 위해서 너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지. 여우는 덧붙여서 말했어요. 그리고 항상 기억해. 네가 길들인 것에는 언제나 책임을 져야 해. 어린 왕자는 내게 이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어요. 아저씨, 나 목이 말라. 우물 찾으러 가자. 우리는 겨우 우물을 찾아 두레박을 드륵드륵 움직여 물을 마셨어요.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됐어요. 오늘 밤이면 내가 지구에 온 지 1년이 되는 날이야. 오늘 밤 내 별은 작년에 내가 내려왔던 곳에 바로 위에 오게 돼. 어린 왕자는 낯선 곳에서 길을 잃은 아이처럼 겁먹은 눈을 하고 있었어요. 밤이 되면 별들을 쳐다봐줘. 아저씨는 많은 별 중에서 어느 한 별이 나의 별로 생각하며 바라볼 테니까. 그 후 노란 뱀에게 발목을 물린 어린 왕자는 한 그루의 나무가 쓰러지듯 조용히 모래밭에 쓰러졌어요. 안녕, 아저씨. 내 별은 너무 멀어서 내 몸까지 가지고 갈 수는 없어. 나는 어린 왕자가 보고 싶을 때면 언제나 별을 바라본답니다. 그 별 어느 곳에 어린 왕자가 살고 있을 테니까요.